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건축 구조 편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 설비 편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건축 설비 편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얘기 가장 기본적인 앞에 총론 부분에서 먼저 자, 페이지 260페이지 좀 볼까요? 자, 총론에서 봐야 될 건 여러분 세 번째 거 수압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는데 이 압력을 좀 달리 표현하는 또 방법이 하나가 있죠. 자, 뭘로 표현합니까? 수두로 표현하죠. 그래서 대부분 수압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써요. 자, 그러면 수두는 이 높이란 표현이거든요. 이걸 환산하는 것만 여러 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환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메가파스칼을 메타, 즉 수두로 바꾸려면 곱하기 무조건 100을 하세요. 다음 거꾸로, 자, 그러면 메타를 메가파스칼, 즉 수두로 수압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이라는 거, 이것만 환산되도록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마찰 손실 수도예요. 이 말 뜻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배관을 항상 우리 설비 쪽에는 배관을 굉장히 많이 쓰죠. 배관 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유체가 흘러갈 때 이 배관을 통해서 어떤 유체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배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배관이 길이에 따라서 또는 배관의 광경에 따라서 어떤 압력에 따라서 여기에 마찰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손실수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산식이 있죠. 요거 이 공식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뭐예요? 손실계수예요. 자, 이거 관경이 되는 거죠. 길이. 자, 요게 여러분 중력의 가속도 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 자, 지각 중력의 가속도인데 앞에다 2를 곱해줘야 돼요. 중력 가속도. 여러분 중력의 가속도는 초당 9.8m 정도 되는 거죠. 세크. 그 다음에 이게 유체 흐름의 속도, 유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전부 다 비례관계, 이것도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반비례관계, 반비례. 여기도 반비례하죠. 이거 정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저는요 200페이지 262페이지 보시면 단열이 나옵니다. 자, 단열. 열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단열의 반대는요 열에 이동해서 전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단열 먼저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실 전열 같이 여러분 생각하셔도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2자를 보시면 단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외 단열과 내 단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의 외부, 즉 이쪽에 건물의 바깥쪽에 단열재를 갖다가 둘러 씌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왜 단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얘는 단열재를 이 안쪽에 붙이는 거죠. 이게 내 단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차이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 성능입니다.
이게 외단열이 되면 단성이 우수합니다. 단성량이 자 낮아요. 그 다음에 결로 발생. 결로 발생이 얘가 작아요. 결로 발생이 얘가 큽니다. 결로 발생 여러분 큰 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열 시간 볼까요? 자, 얘는 예열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 왜 기냐면 요 구조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구조체를 안 대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너 난방을 할 때는 얘는 지속 난방이 좋고 얘는 간헐 난방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 지역을 보면 얘는 한냉 지역에 적합하고 얘는 온난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설비비 얘가 고가고 얘가 저렴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또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입니다. 이 외단은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외부에가 어떤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 좀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견디는 구조예요. 또 하나, 얘는 자 이렇게 외벽의 충격에 견뎌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만약에 이게 단열재가 절대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 자체가 여러분 내수성 제품이나 제품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 외부에 즉 바깥쪽에 뭐라 해야 되냐면 방수층을 여기에다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측에 방수층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게 바로 외단열, 바깥단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바깥단열, 또 안단열, 내단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얘기 여러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또 결론 나오죠.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결론이 여러분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여러분 결로가 되는 거죠.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러면 이슬이 맺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온도차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보시면 뭐 원인이 있어요. 1번 생활습관의 환기 부족, 뭐 온도차, 그다음에 뭐 단일제 시공 불량, 구조체 열적 특성,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내용적으로 여러분 좀 환기 부족, 불량 이런 원인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결로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어요. 표면 결로라면 이 표면에 맺히는 결로가 표면 결로고, 자, 내부 결로는 재료와 재료 사이 안쪽에서 맺히는 결로가 내부 결로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 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원인. 벽체 표면 온도가 실내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어떨 때요? 낮을 때. 결론은 여러분 이슬이 맺히는 온데 가보면 여기를 만져보면 여러분 차가워요. 결론 이게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책도 있는 거죠. 대책, 분명히 대책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책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대책 다른 거 없어요. 벽체 표면 온도를 실내 노점 온도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 하면 돼요. 높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벽체가 차고니까 이 벽체를 뜨겁게 하면 너 결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냉장고에서 제가 주전자를 밖에 꺼내놔요. 그럼 특히 여름철에는 금방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데 여러분 뜨거운 주전자는 절대 표면에 결로가 안 생겨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로의 방지 계획까지는 여러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방지 계획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 번째, 벽체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 저항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그러면 이거 해석 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을 저항,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크니까 보실래요? 이렇게 이동이 되었는데 이 막는 힘이 크다니까 열의 이동이 안 생기니까 그만큼 결로가 안 생기는 거죠. 즉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단열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열 관류율을 또는 열 관류를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항이 붙을 때와 저항이 안 붙을 때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열의 이동을 어때요? 작게 해야. 열의 이동이 큰 게 있고 열의 이동이 작은 게 있어. 얘는 열의 이동이 큰 거고 열의 이동이 안 생기는 거죠. 결론 열의 이동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즉 단열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이러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붙을 때는 여러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열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저항이 안 붙을 때는 이게 작은 게 열의 이동이 안 생겨서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빨리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얘기였죠. 자, 다음에 제 사제를 보면 여러분 소음 방지와 차음에 관련된 얘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음은 소리를 어때요? 전달을 막아줘야 되는 거죠. 소리의 전달을 여러분 막는 게 지금 차음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봐야 될 게 여러분 266페이지 보시면 자, 용어 길라잡이가 있죠. 용어 길라잡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즉 열의 관류, 열 전달, 열 전도. 자, 밑에 보면 여러분 266페이지 보면 7번째 열 전도, 8번 열 관류, 9번째 열 전달이 나와요. 요 뒤에가 유리부터도 상관없습니다. 비유리니까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거 나면 열 이동이라고 바꿔서 해석하라고요.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이 나와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게 크다, 이게 작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이대로 해석하지 말고 뭘로 바꿔요?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가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게 크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열의 이동이 어때요? 큰 거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 단열재가 있는데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열재 성능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열 전도, 열 관류, 요게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나쁘고 불량하고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요게 열의 이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을 차단하는 단열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단열 성능이 얘가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교재 267페이지 보면 자, 여기는 자, 저항이 지금 안 붙어서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항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항이 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요 7번과 차이점은 뭐예요? 저항이 분야 차이점이죠. 내용은 똑같은데.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열을 이동을 저항이 막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붙으면 무조건 막는 힘이 붙어서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빨리 단위 성능으로 바꿔갑니다. 자, 얘들의 열을 입하여 단열재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막는 힘이 적은 거니까 이게 통과되는 거죠. 그럼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는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라고 저항이. 따라서 단열 성능이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 저항이 작다라고 나면 저항이 크면 막는 힘이 큰 거죠. 그래서 단열 성능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270페이지 보면 이제 두 번째 급수 설비인데요. 자, 급수 설비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설비, 급수인데 그것도 찬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수질이 나와요. 수질. 물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물의 질을 기본적으로 어떤 탄산칼슘 함유량, 즉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물의 경도로 따집니다. 단단한 정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극연수죠. 극연수를 멸균수 또는 증류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얘 ppm수는 보통 0에서 10ppm 이하의 물을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극연수, 멸균수는 그만큼 위생적이고 깨끗한데 문제는 이런 거죠. 황동간, 노쇠간, 동간 이런 것을 부식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사용하려면 얘들을 사용을 할 때는 사용 시에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식이 되니까 안과 밖을 어때요? 도금하라고 하죠. 이 도금 자체가 방식 피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래요. 안 쓰면 되지. 그래요. 안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또는 PVC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얘는 녹이 안 쓰니까 기본적으로 왜 외과 의사들이 손 씻을 때 이런 물로 씻는다고요. 근데 얘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도금해서 쓰자는 얘기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연수가 나오죠. 자,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자, ppm 수가 보통 10에서 90 ppm 이하의 물이 연수가 돼요. 자, 이 연수가 상당히 좋은 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셨는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얘는 보일러에 스케일 발생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일러에 스케일 발생이 적다 보니까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수가 좋은 거죠. 세 번째, 적수는 ppm 수만 좀 알아두세요. 적수는 보통 190에서 110 ppm 이하의 물을 적수라고 얘기하고,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경수가 있는데 이 경수가 즉 연수와 대별되는 물입니다. 자, 이 경수의 ppm 수는요 110 ppm 이상의 물을 경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경수를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일러에 스케일이 생겨요. 자, 그럼 보일러에 스케일이 발생되면 뭐가 문제냐? 일단은 보일러에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과열이 되면, 보일러가 여러분 지금 과열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빨리 달라는 거죠. 수명이 단축이 돼요. 자, 또나 기본적으로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 밸브나 이런 데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밸브류 작동이 불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열 효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스케일 끼웠다는 얘기는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물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우리 교재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두 번째 급수 압력이 나옵니다. 자, 급수 압력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계 기구들의 급수 압력에 관련된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세정 밸브죠. 자, 그다음에 자동 밸브, 그다음에 샤워기는 최저 소유 압력이 0.07.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보통 밸브는 최저 0.03. 그다음에 블라우식 대비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기구 중 최저 소유 압력이 가장 큰 건 블라우식 대변기.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시면 급속 환경의 결정입니다. 자, 급속 환경의 결정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급속기구 부하 단위가 나와요. 단위인데 이것을 영문으로 쳐 유닛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1FU는 누가 되냐면 여러분 무조건 세면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수기구 부하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을 받았으니까 이걸 버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수기구 부하 단위. 그래서 똑같이 FU가 되는데 이것도 누가 되냐면 여러분 세면기가 돼요. 그러니까 급수기구 부하 단위나 배수기구 부하 단위 모두 다 누가 된다고요? 세면기. 근데 그 양이 얼마냐면 정확히는 약 28.5리터입니다. 분당. 근데 이것을 그냥 약 해서 얼마로 봐요? 30리터로 봅니다. 아셨죠? 이거와 이거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건 이거고 뭐 이거고 어떤 건 이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급수 방식이 있습니다. 급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수도 직결식, 두 번째 고가수조, 세 번째 압력 탱크 방식, 네 번째 탱크 없는 부터 방식. 이 4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4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꼼꼼히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 급수 방식, 수도 직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수도 상수도관에서 보내주는 압력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설비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메인 상수도관에다가 제가 밸브를 해서 이 압력으로 여러분 지금 건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2층 또는 3층까지는 어떻게 가겠지만 4층, 5층부터는 좀 곤란한 방식이죠. 그래서 자, 갑니다.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상향 공급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얘는 대규모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소규모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자, 그럼 이 수도 직결식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좋냐? 대부분 이 관 길이도 적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뭐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급소염 가장 작아요. 오염이 작다는 얘기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혹시 정전이 되잖아요.
이래도 물이 나와요. 근데 단수가 되면 바로 나오지 않는 방식이 바로 또 수 직결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옥상 물탱크 방식, 옥상 또는 고가 물탱크 또는 수조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고가 수조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상수관에다가 밸브를 설치해요. 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저 수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때는 자, 건물 이렇게 있으면 양수 펌프로 펌프를 하는데 옥상 여기가 여러분 물탱크가 있는 거죠. 이래서 양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내려주는 방식. 대부분의 모든 방식이 밑에서 올라간다면 이 고가 수조 방식만은 자, 하향 공급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주로 얘는 대규모에 사용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얘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물탱크 하나, 두 개 있다 보니까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급수오염이 가장 큰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자,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가 또 뭐냐면 자, 전체적으로 여러 방식 중에서 이 방식이 급수압력이 가장 일정한 방식입니다. 가장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2층에 살고 있으면 여기 2층에 살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낙차가 항상 일정하다 보니까 그 압력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 이건 어느 층에서만 일정한 거지 최상층하고 최하층에서는 여러분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여러분 압력이 크냐면 최하층이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작아지는 거죠. 왜? 낙차가 작으니까 낙차가 큰 거에 비해서 그만큼 압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 물탱크를 자, 어떤 버티는 구조적인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구조 보강 필요해요. 과거에는 물탱크가 보여서 뭐 보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은 안 쓰겠지만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돼요. 자, 정전되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정전돼도 여기 있는 물만큼 나와요. 왜냐하면 밸브만 열면 낙차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일정량 가능한 거죠. 자, 고장납니다. 자, 고장나면 여러분 요 밸브 펌프가 고장나겠죠? 고장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도 여기 있는 물만큼은 공급이 되는 거죠. 단수가 되면 여기 있는 물 공급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지 조금씩은 일정량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 바로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 수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요거죠. 그래서 1년에 여러분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물탱크를 저수조 청소하게끔 만들어 놓은 주범이 바로 이 고가 수조 방식이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잘 된 거죠. 그럴 때 뭐 청소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봐야 될 게 거기 보시면 옥상 탱크의 구조에서 플로터 스위치 나와 있죠. 육 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옥상 탱크의 구조. 플로터 스위치. 이 플로터 스위치가 말 그대로 여러분 수위를 조절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수위가 많으면 차단을 하고 펌프를, 그다음에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펌프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넘침관이 되는 거죠. 넘침관, 오버플로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넘침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광경인데 이 광경은 양수관 광경의 몇 배? 즉, 너 요게 양수관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가면 넘침관이 있다고. 이 넘침관의 광경은 이거보다 더 커야죠. 왜? 그래 안전하니까. 2배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나중에 이 넘친 거는 반드시 배수할 때 여러분 간접 배수랍니다. 직접 배수면 안 돼요. 간접 배수입니다. 자, 다음에 마그네틱 스위치가 사실 뭐냐면 여러분 전동기 마그네틱 스위치. 전동기 제어하는 스위치는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옥상 탱크 용량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탱크 크기는 얼마나? 옥상 탱크 크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얘는요 어떤 게 기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즉 피크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당 최대 사용수량 1시간당 최대 사용 수량에 보통 한에서 좀 3시간 분을 쓸 수 있게끔은 그 용량을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잘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징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